구독, 좋아요. 예, 양일국 정치평론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 후보자들 그 면면을 하나씩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김영훈 후보자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이 어떻게 보면 민노총 면죄부법이라고 할 수 있죠. 노란봉투법에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다. 굉장히 힘을 실어줄 것 같은 그런 말을 했는데요.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그 노란 봉투가 예전에 월급 봉투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 이제 예. 파업을 하거나 노동쟁이를 했던 노동자들이 어서 복직이 돼가지고 월급을 다시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지은 이름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평화로운 시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가 뭐 강력한 처벌을 하고 뭐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잘못된 것이겠죠. 그런데 예.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2022년 기준으로 전체 28건 정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이거는 노조가 물어내는 게 맞다라고 예. 판단을 했는데 그중에 25건이 그 노동쟁의를 한 목적이나 이유가 아니라 수단 때문에 문제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가 물리적인 그 사업장에 피해를 주거나 공장을 때려 부수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만 지금 조심스럽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 노란봉투법이 갖는 정당성이라는 게 좀 크지 않다는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노조들이 뭐 힘을 합쳐서 사고 친 것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말자고 말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무엇보다 김영훈 후보자께서 사회적 대화를 상당히 중요시하는 스탠스를 갖고 계신데 예. 지금은 이제 노조위원장이 아닙니다. 이제는 장관이 되실 걸 눈앞에 두고 있는데 예. 어떤 정책은 한다 또는 안 한다 이렇게 무자르듯이 잘라버리면 사회적 대화가 될 여지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발언은 좀 경솔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지금 일단 나오는 얘기들, 논란들 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요. 지금 노동법 관련해서 지금 쟁점이 한 5개 정도쯤 진행되는데 노란봉투법, 주 4.5일제 도입, 그리고 정년 연장, 그리고 5인 미만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뭐 이런 문제들이 좀 하나씩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 좀 살펴주시겠습니까? 그 주 4.5일제는 아마 지금 많은 직장인들이 이걸 바라고 있을 수도 예, 있겠지만은, 그럴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는 네. 뭐 4.5일 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이성으로는 예.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될 때라는 거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주 4.5일제를 하면서 급여는 똑같이 받겠다. 어허. 뭐 이것이 실현될 가능성이 크진 않은데 어쨌건 예. 지금 김영훈 후보께서는 밀어붙이겠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그래서 뭐 복잡한 얘기를 대신하여 이번에 미션 임파서블로 내한했던 탐 크루즈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주 7일 일하지 않으면 좋은 영화 안 나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예. 가름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년 연장도 아주 지금 뜨거운 이슈인데요. 네네. 우리가 이제 건강도 좋아지고 사실은 요즘에 60, 70세 어르신들은 노인으로 안 보입니다. 예. 근데 그분들을 이제 60세 정도에서 이제 퇴직을 시켜버리면 그분들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도덕적이고 좋은 취지로 정년을 연장하자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도 조금만 한꺼풀 들춰서 살펴보면 문제가 좀 있는 것이 예. 여러 지금 연구 결과를 볼 때 정년을 연장해서 어르신들 지위를 한 5년 정도 더 보장하면 그만큼 청년들의 취직이 늦어지거나 줄어든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줄 것인가 아니면 기성세대에게 조금 더 삶의 여유를 줄 것인가를 택일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야말로 정말 중장년층과 청년들이 좀 훨씬 더 많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결정할 문제이지 이게 장관께서 이거 밀어붙이겠다라고 말할 그런 계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충 지금까지 통계 자료를 좀 보니까 뭐 좀 이따 자료 화면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여러 뭐 한국노동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보게 되니까 네. 60세로 정년을 한번 우리가 올렸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60세로 정년을 한번 연장해 보니까 기존 사업장의 고용은 한 2.87명 늘어났는데 예. 청년 신규 고용이 0.61명 줄어든다. 그러면 이거 저도 뭐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젊은 친구들이 제때 일자리를 갖지 못해서
그게 그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 톱니바퀴처럼 계속 이후 결혼, 출산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젊은이들이 취직하는 걸 먼저 좀 배려해줘야 되겠다는 의견도 올라오고요. 그리고 좀 송원재 서울시립대 교수님의 연구를 보면 더 심하게 나옵니다. 60세 정년을 의무화해버리니까 청년층, 그러니까 15세에서 34세까지 고용이 16.6%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우리가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가 서로 협의해서 한 발 양보할 문제이지 어느 쪽 입장 또는 노조의 입장을 택해서 막 밀어주거나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닌 사회적인 공론화가 필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하더라도 지금 이제 65세로 단번에 그냥 한 번에 확 올리는 그런 거는 진짜 조심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문제다 말씀하신 거고요. 그분들의 삶의 질을 좀 도와주는 데서 오는 이익보다 네. 청년층들이 제때 일자리를 잡지 못해서 오는 장기적인 사회적 피해가 훨씬 클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경영자 총협회에서도 굉장히 우려하는 그런 성명을 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뭐 난리가 났죠. 경총 같은 단체들은. 그래서 지금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노동자들의 인권이나 뭐 근로자 인권 보장하겠다. 그러나 우리가 정상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줘야 되지 않느냐. 예.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원들이 그렇게 어떤 파괴적이고 뭐 사업장을 장악하고 부수고 이러는데도 우리가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면 과연 누가 사업을 하겠는가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그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버리면 그 손해는 바로 우리 청년들한테 직접적으로 오는 거거든요.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너무 강성 노조 경험이 있으신 후보님이시지만 이제 저 장관님이 되실 눈앞에 있으니까 좀 젠틀하고 온건하게 경총 입장도 좀 들어가면서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김영훈 후보자가 조금 전에 뭐 얘기하신 것처럼 주 4.5일제나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이거 반드시 가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이나 주 4.5일제 정년 연장 이거는 자기가 임기 동안에 임기는 아니죠. 자기가 일하는 동안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인 것처럼 말을 했거든요. 자, 이거는 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 김영훈 후보자께서 반대하는 논리가 이제 사회적 대화가 제대로 안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 집단 그리고 그에서는 이제 정년 연장하는 문제를 자 60세까지 현행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정말 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숙련공들 후배들한테 그 기술을 정말 물려줘야 되는 아직은 그런 분들 있죠. 아직은 물러서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에 한해서 재고용하는 형태로 해서 65세까지 정년을 늘려주자. 그게 경사노위에서 나왔던 예, 그렇습니다. 아니었죠. 그게 이제 전문가 집단은 거의 입을 모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계는 뭐 이런저런 이유로 반발해서 거기 대화체에 들어가진 않았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지금 김영훈 후보자도 아예 아니다. 중간에 번잡하게 그렇게 뭐 해고하고 재고용하는 절차 하지 말고 법적으로 65세로 못을 박자 이제 이런 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대화라는 것이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타협을 하는 것이 되게 민주적이고 좋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 들어가면 목소리 큰 집단 쪽으로 끌려가는 경우도 많고요. 또 여러 집단이 모여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결정한 내용들은 대개 알맹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게 하자는 상징적인 수준에서만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또 무엇보다 그렇게 사회적 협의를 통해서 결정한 내용이 부작용이 생겼을 때 이걸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대화 자체도 사실은 국가의 중요한 시책을 결정하는 데 좋은 방법이 아닐 뿐더러 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근데 지금 아예 장관 되시기 직전에 난 이거 할 거야라고 선언을 해버리니까 어떤 의미에서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적 대화도 좋지만 일단은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 집단의 이야기를 우선 듣는 것이 옳지 않느냐. 또 이런 문제가 대한민국만 비단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선진국의 사례도 좀 종합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지 노동계 내지는 노조의 입장만 이렇게 강성으로 내세워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본인이 이제 노조위원장 그것도 가장 강하다는 그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그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그 뭐 정부에 이재명 대통령한테 좋겠죠. 지지율에도 도움이 되고요. 근데 너무 지금 이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그냥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야 민노총 장관이라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그렇죠. 빠지거든요. 그 안 그래도 어떤 한 예. 기자가 물어봤더라고요. 네. 뭐 장관 되셔서도 그 노조 때처럼 하실 거냐? 예. 그랬더니 자리가 사람을 만들고 또 자리가 바뀌면 풍경이 달라진다 이렇게 하. 약간 시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꼭 책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데 그 자리를 만들어준 게 민노총이라서 이게 참 걱정이긴 합니다. 아니 당장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똑같이 적용받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초반에 굉장히 뭐 파업이나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다가 그 파업 숫자가 확 급감하는 일이 있었던 게 바로 이 노조의 회계 공시 정부 지원금이 받았으면 그 정부 지원금 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보고하고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게끔 해라. 한마디로 그냥 회계장부 까라 그런 얘기인 건데 그걸 하고 나서 이 노조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막 집회하고 노조 회비를 갖다 쓰던 일이 확 줄어버렸거든요. 근데 그걸 원점으로 돌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있죠. 그 사실 그 회계 공시를 네. 하도록 한 것은 김문수 장관의 최대 업적이라고도 볼 수 예, 있습니다. 예. 그 강성 노조를 상대로 이렇게 합의를 통해서 예. 앞으로 내가 회계 공시를 하겠다. 음. 사실 이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죠, 사실은. 예. 근데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회계 공시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라. 예. 그러면 너희들이 거둔 조합비의 15% 정도까지는 세제 혜택을 주겠다. 어허. 서로 윈윈할 방법을 찾았던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참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저 김문수 후보의 탁월함이 빛나는 아이디어였던 것이죠. 가장 또 노동운동을 치열하게 하셨던 노동운동 1세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윈윈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동쟁의가 확 줄었다는 뭐 그런 평가도 있고 그런데 이제 60년대나 70년대 대한민국이 좀 암울했던 때에 그때 노동계가 아닙니다. 지금은 예. 양대 노조야말로 정말 대한민국 사회의 주요 정책에 사실 개입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예. 다 근로자 몫으로 들어가 가지고 의견도 제시하고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는 큰 어떤 보면 정치 집단이 돼 있는데 이 회계 공시 같은 아주 기본적인 일까지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노동계급의 어떤 노동자들의 그 사회적 위치에 걸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이 조그만 우리 공공기업이나 저 조그만 회사도 법인카드 쓰면은 다 그 영수증 제출해 갖고 다 올려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저 특히 공기업 같은 경우 뭐 올바르지 않은 장소나 올바르지 않은 시간대에 법인카드 썼다가 큰일 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이 양대 노총 정도 되는 위치 그 위상의 단체가 이런 기본적인 건 해야 되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왜 회계 공시를 안 하겠다는 것인지 한번 제가 자료를 좀 봤더니 이런 거예요. 회계 공시를 하니까 노조의 자유로운 활동이 억압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제 그 ILO 노동기구가 전 세계에 약속했던 거에 위반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 말하자면은 이런 겁니다. 그 ILO가 87호에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을 훼손했다 이런 주의인데 말하자면 노동자들에게 뭐 회계 공시나 이런저런 족쇄를 채워가지고 그들의 입을 막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인데 아니 국가에 세금을 지원받았으면은 아니 돈을 썼으면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는 좀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네들 돈 회비뿐만 아니라 국가 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협약 8조를 제가 봤어요. 예, 예. 법조문을 좀 보니까 거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노동자건 사용자건 간에 예. 개인이나 집단과 마찬가지로 국내법을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 공시하는 것은 국내법이기 이전에 상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 점은 좀 이제 장관이 되시고 나면 그 품격의 문제라고 저는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까지 밀어붙이면서 한 나라의 재상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어울리지 않는 일이고 노동계의 반발이 좀 있더라도 올바른 타협점을 좀 찾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 노동계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 회계 공시가 노조 탄압한 게 이 내란 선동 세력의 노조를 향한 계엄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논리를 펴나가더라고요. 예, 며칠 전에 그
양대 노총이 오랜만에 같은 목소리를 냈는데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용산에서 12월 3일에 불법 계엄으로 이제 윤 대통령이 몰락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청산에 소명이 있다. 그리고 윤통이 만들었던 이제 반헌법, 반노동 정책을 즉각 폐기해라. 이제 이런 내용을 얘기하셨는데 아니 정당한 회계 공시를 하라고 한 게 계엄이나 내란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아마 이거 읽으신 분도 좀 민망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회계 공시하고 이 계엄이나 이것은 뭐 같은 선상에서 논의할 계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야, 이제 선거가 끝났는데도 기승전 내란, 기승전 계엄 이런 식으로 좀 논리를 펴가고 있는 게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해외의 경우도요. 저도 외국은 또 어떻게 하나 제가 오는 길에 좀 들여다봤는데 영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같은 뭐 노동 선진국들은 조합비의 세제 혜택을 주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15%에 해당하는 것만큼 좋았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영국이나 미국은요. 노조 자산 그다음에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갔는지는 물론이고 그 임원 노조 임원 급여까지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맞죠. 그게 선진국의 스탠다드죠. 그래서 근데 이제 한번 제가 아마 최대원 선배님하고 제가 잘 지켜볼 겁니다. 만약 회계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되게끔 결론이 난다면 그 이후에 노동쟁이 숫자를 제가 잘 관찰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노조가 이제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 지금은 노총들이 힘을 좀 받을 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됐기 때문에. 근데 과거의 그 역사를 보면요. 그럴 때 이제 노조나 노동 운동이 타격을 받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영국의 경우에 이제 마가렛 대처 여사가 집권했을 때 영국은 전통적으로 탄광 노조가 무서웠습니다. 강했죠. 심지어 어떤 전임 총리는 영국에서 건드릴 수 없는 집단이 3개 있는데 하나가 카톨릭, 하나가 저 근위대, 영국 육군 근위대, 그리고 마지막이 탄광노조다 이렇게 했을 정도로 강력한 이익 집단이었는데 노동당 총리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마가렛 대처가 당선이 됐는데 또 여자 총리가 되고 이러니까 얕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 노동 생산성은 늘지 않는데 임금은 높여달라는 그런 의미의 이제 파업을 하다가 마가렛 대처 여사가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하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으로 맞섰던 거죠. 그런데 이제 좀 얕본 겁니다. 저 여자 총리가 뭘 어쩔 수 있겠냐 하다가 이제 그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노동자들이 이제 나는 파업 그만하겠다, 난 일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탈하는 그 버스가 있었는데 그 버스에다 콘크리트 뭉치를 던져가지고 운전기사가 직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 운동했던 그 아더왕하고 이름이 똑같은 그 노동위원장이 현장에서 체포가 되고 그래서 많은 신문이 철의 여인이 아더왕을 잡았다 이렇게 기사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물 들어오는 시기 이렇게 조금 목소리에 힘이 받는 때 조금 자중하고 조금 더 여러 입장을 좀 경청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지만 국민들이 우리 김영훈 후보님이나 또 노총에 대해서 지지를 하지 이렇게 너무 일방적으로 막 나가면 오히려 이런 시기에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 역사의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양일국 박사님의 이런 평론을 좀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런데 이런 논란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김영훈 후보가 과거에 이제 민노총 위원장을 하던 시절에 통일 교과서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북한 김정은, 김일성, 김정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의 세수 체제를 옹호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요. 정말 가지가지한다 우리가 이런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우선 노조라는 것은 그 근로자 노동자들의 복지와 또 삶의 질, 건강 이런 것들을 염려해야지 김정은 정권에 대한 평가 내지는 그 북한 체제에 대한 그런 어떤 의미에서 이건 학자들이 해야 될 일인데 이것을 왜 했는지부터가 일단 의문이고요. 그리고 거기 나온 문제 발언들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김정은으로 세습을 한 것은 아들이어서가 아니다. 김정은이 유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뽑은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럼 요새 데리고 다니는 김주애는 딸이어서가 아니라 뭐 유능해서 데리고 다닌다. 뭐 이렇게. 그 꼬마를요? 그 아마 한번 우리 김영훈 후보님께서 한번 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김주애는 뭐 얼마나 유능해서 데리고 다녔느냐.
이 세습이라는 것은 오늘날 정말 중동의 정말 술탄 왕조나 부족 국가 예. 그런 데서나 우리가 발견되는 그런 전근대적인 유물이죠. 예. 이런 3대 세습에 대해서 그걸 지나치게 북한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결국은 북한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말을 지금 하는 거죠. 아니 3대 세습을 갖다가 이거는 왕정 국가라는 거지. 아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면서요. 예. 민주주의인데 이건 어디 갔어? 옛날에 예. 그 뭐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그 노조 관련해서 네. 요직들이 있습니다. 그 편하고 이제 그런 자리를 뭐 아들에게 물려줬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아마 그런 점에서 그 세습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 공통의 코드가 있어서 뭐 그런 내용이 나온지 모르겠지만 예. 우리가 북한 세습, 북한 인권 탄압 그리고 북핵 문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자유진영의 문명인으로서 네. 일관된 목소리, 옳은 목소리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진짜 최소한 그 이런 식으로 북한을 옹호하는 통일교과서 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얘기하는 게 과연 북한에 있는 고통받고 있는 북한 인민들에게 도움이 될지를 좀 생각을 좀 하시기를 그 부탁을 좀 지금 드리고 싶네요. 통계로 볼 예. 때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양민들이 네. 20만 명 이상이라 그래요. 예. 근데 그들은 인간 이하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 전에 그 뭐 저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세계적인 그 콜드플레이가 내한을 해서 가득 찼거든요. 예. 가득 찼을 때 그 고양 종합운동장이 가득 찬 게 4만 명 정도 됩니다. 그거의 5배 되는 사람들이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네. 이런 나라를 예찬하거나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같은 동포로서나 하지 말아야 될 짓이고요. 예. 그리고 자꾸 노조나 노동자들 사이에서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인 이야기들이 지금 튀어나오는 그 배경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 공산국가하고 인접해 있는 그 나라들은 노조하고 대학이 공작의 타겟입니다. 어허. 그건 동서독도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예. 서독도 나중에 동독이 무너진 다음에 그 동독의 국정원에 해당하는 그 슈타지를 급습해서 털어보니까 예. 슈타지 문서가 나오죠. 액티브한 간첩이 5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 그 5만 명의 상당수가 대학교 또 서독의 가장 큰 그 우리의 민노총에 해당하는 독일 노동조합 연맹 여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예. 빌헬름 그로나우라는 노조 위원장이 간첩이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게 1973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놈을 조사해 보다 보니까 빌리 브란트 총리의 수석 비서도 간첩이라는 게 따라잡혔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동자들 또 노조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많이 얘기하지만은 사실 예. 한강의 기적을 만든 주역들이고요. 우리나라의 기둥입니다. 이런 소중한 분들이 이런 잘못된 이념이나 사상 본연의 역할보다 그런 잘못된 사상이나 이념에 물들어서 국민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김영훈 후보자께서 이제 장관이 되시면은 노조 일각에 나오는 이런 친북 성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선을 그으시고 건전한 노동조합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게 꼭 역할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이란 나라는 전 세계에서 노동자 인권을 탄압하는 최악의 국가입니다. 심지어 제대로 임금조차도 지급하지 않는 예. 나라인데 우리 노조가 대체 대한민국 같은 10대 경제 강국의 노조가 왜 북한 사람들을 접촉을 하고 그들을 미워하는지 일반적인 국민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김영훈 위원장, 이제는 김영훈 장관이 되겠군요. 김영훈 장관이 그것만 꼭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장관까지 할 수 있는 게 북한이라면은 꿈도 못 꿀 일이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일을 좀 내가 대한민국의 장관으로서 일을 좀 하겠다 그런 걸 좀 생각하시고 그리고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너무 확 무자르듯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장관이시니까 세대 간 청년 세대나 뭐 어떻게 보면 진짜 노조에 가입해서 이제 정년을 얼마 안 남두고 있는 그런 강성 노조원 60을 앞두고 있는 그런 노조원 세대나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그런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자, 양일국 정치평론가님과 함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분석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